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삶,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4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게 5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회를 함께한 남편 준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침에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며 웃으며 나간 그 사람이 저녁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던 그 순간 의사가 나타나 고개를 젓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차가운 물 한 컵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함께 잠들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말들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고 제 입에서 나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조차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모습, 그의 친구들이 관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 모든 것이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던 그 순간 현관에서 신발 하나만 벗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웃음소리도 다녀왔어라는 인사도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발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옆자리를 바라보니 베개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쓰던 베개는 이미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차가운 시트만 만져질 뿐이었지만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혼자 먹을 반찬을 꺼낼 때마다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 여보 이거 봐라고 말하려다 멈출 때마다 출근길에 그가 좋아하던 빵집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모래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준호는 항상 밥 맛있게 먹자라고 말하며 먼저 숟가락을 들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라면이나 빵으로만 때웠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기력도 의미도 찾지 못했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옆자리의 차가운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고 잠들기 전 준호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일 뭐 먹을까? 주말에 어디 갈까? 요즘 너무 피곤하다 같은 별것 아닌 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뎌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던 아픔이 무딘 돌덩이 같은 무게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도 이제 좀 괜찮아졌지?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가 진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욱 명확해져서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는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준호였을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을까? 왜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갔을까? 병원에도 세상에도 때로는 준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밤에 혼자 소리내어 울면서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왜?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3년째에는 완전한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잠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차단한 제 로봇처럼 살아갔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 것도 회식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피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때면 죄책감이 들었고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준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4년째 주변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미영이는 준호도 천국에서 내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속상해할 거야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조차 연아야, 너도 아직 점잖니?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준호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닌가요? 20해 동안 함께한 추억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추억으로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팅 제안들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는 친구들의 성화에도 아직은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그들을 의식해서였지. 제 마음속으로는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호의 옷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고 그의 면도기와 칫솔도 욕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정리할 때도 됐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는 순간 정말로 준호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5년째 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디자인 컨설턴트가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마주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의 첫인상은 온화함이었습니다. 키는 준호보다 조금 작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회의 내내 그는 경청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질문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고 특히 남자 동료와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서연 씨라고 밝게 인사했고 저가 건성으로 대답해도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고 제가 바빠서요라고 거절해도 그럼 다음에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의 사교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포기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으면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하며 지나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퇴근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마감이라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먹으려고요. 그러자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듯한 포장지에 쌓인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드세요. 빈속에 일하면 몸에 안 좋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친절할까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받으세요. 동료 챙기는 거예요. 그가 제 책상 위에 음식을 놓고는 그럼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며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요.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런 관심에 목말라 했는지를요. 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를 하나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슬픔을 봤어요. 네, 깊고 오래된 슬픔이요. 혼자서 견디고 계신 것 같아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목이 메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5년 동안 저는 슬픔을 숨기려고 괜찮은 척하려고 애써왔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셔도 돼요. 슬플 때는 슬픈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큰 상실을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제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요. 교통사고였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서연 씨를 보니 그때의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왜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보였는지를요. 그날 밤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 한편에서 스며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고 가끔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변화였지만 5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에는 큰 변화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민우 씨가 다시 커피를 제안했을 때 저는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는 오랜만에 맛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했죠.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요즘 좋은 영화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엔 잘 안 봐서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지난주에 본 건데 자연 다큐멘터리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취향을 이야기했고 저에게 영화를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항상 제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았고 제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민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퇴근 후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기대하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회사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석양, 빛의 분홍빛 꽃잎들이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봄의 정취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벚꽃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쁘네요. 민우 씨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면서 문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준호에게 미안하지 않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연하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우 씨와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며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예술 작품 앞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술관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즐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엉뚱한 농담에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우스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마다 죄책감이 뒤따랐습니다. 내가 웃어도 되나? 준호 없이 행복해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민우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져서 말을 잃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고 제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혼자 있는데 준호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재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며 준호와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그리움 같은 것이었죠.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웠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그와 저를 연결하는 끈 같았거든요. 그런 복잡한 심정을 안고 지내던 어느 여름 저녁, 민우 씨와 한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반짝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변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쁜 노을이네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그때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짝 터치하는 정도였는데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손을 잡았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달콤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강렬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준호를 배신하는 거야. 급히 손을 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민우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제가 성급했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너를 배신하는 거 아냐? 사진 속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따뜻한 미소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고 그 순간 느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준호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죠. 새벽 4시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준호가 나타나서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연아, 괜찮다. 너무 오래 혼자 아파했잖아. 이제 행복해져도 돼. 꿈에서 깨어나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울면서 잤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정말 준호의 메시지였는지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허락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우 씨를 피했어요. 그가 커피를 제안해도 바빠서요라고 거절했고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사별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성 상담사인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서 죄책감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김 선생님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별 후 새로운 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기존의 사랑을 배신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준호만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사랑은 유한한 게 아니에요, 서연 씨. 마음은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가 둘이면 둘째를 낳았다고 첫째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나요? 그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편분이 진정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의 행복을 원했을 거예요. 영원히 슬퍼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행복할 기회가 왔을 때 죄책감 때문에 거부하는 건 남편분도 본인도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고 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요일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우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지만 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우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두려움보다는 죄책감이었죠. 죄책감요? 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 없이 웃고 즐거워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민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우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이런 복잡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게 해서요. 그때 민우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남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도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다만 서연 씨와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남편분과의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시면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동안 외로웠어요. 민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40이 넘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서연 씨를 만나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라서요. 복잡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에 대해서요.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그는 정말로 기다려주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와의 추억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민우 씨와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상담센터도 2번 더 방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제게 그리움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많이 혼란스러워. 너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생겼어.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 너를 배신하는 걸까? 편지를 쓰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마다 내가 그리워서 잠을 못 이뤘는지. 그런데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 다른 사람 때문에 말이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행복하고 싶어. 너와 함께했던 행복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행복을 찾고 싶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준호가 용서해 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우리는 처음 함께 산책했던 그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실록이 우거져 있어 예뻤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천천히 했으면 해요. 정말 천천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우울해하거나 준호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준호는 항상 제 마음 한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서연 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랑까지 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당신 안에 있을 거고 저는 그것도 포함해서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천천히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민우 씨는 약속했던 대로 제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가끔 제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준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는 불편해하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오히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안 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멋진 분이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우 씨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서연 씨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밖에서만 만났거든요. 제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준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그 주말 민우 씨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벽에 걸린 준호와 제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그는 자연스럽게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힌 후 차를 끓이러 부엌에 갔는데 돌아와 보니 민우 씨가 준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미소를 가지신 분이네요. 네,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가 그분을 그리워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날 민우 씨는 준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어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준호도 이 사람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 관계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 씨는 제가 준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오히려 남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민우 씨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결혼을 전제로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첫 결혼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운명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와 결혼했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은 사랑의 열정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알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재혼에 대해 고민이 된다고 하셨죠? 김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준호와 결혼할 때와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앞뒤 생각 없이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 결혼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걱정이 되네요. 어떤 걱정들인가요? 준호를 잊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민우 씨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서연 씨,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사랑의 순수한 열정도 있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사랑도 있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아, 나중에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농담으로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예언 같았어요. 한 달을 더 고민한 후 민우 씨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이 있나요? 준호 사진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기일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주세요. 당연하죠. 그분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6개월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오셔서 연아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혼식장에는 준호의 사진도 조그맣게 놓였습니다. 민우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오늘 축하받아야 할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준호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했는데 민우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변을 걸으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감사해요. 뭐가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 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해. 너를 잊는 게 아니라 너와의 추억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거야. 지금 저희는 함께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민우와의 사랑은 준호와의 사랑과는 정말 달랐어요. 첫사랑의 격정적인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습니다. 민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가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준호 사진에게도 인사하기까지 해요. 민우는 매년 준호의 기일에 함께 성묘를 가자고 합니다. 형님께 인사드리러 가요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에는 민우의 제안으로 준호를 추모하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장미를 심고 그가 즐겨 읽던 시집을 놓은 작은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가끔 준호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민우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너도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장미 향기가 퍼져서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가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민우와 웃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유한한 게 아니었어요. 준호를 사랑했던 마음과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상처받을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질 용기를요. 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준 건 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도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작은 집을 구입할 계획도 있어요. 아직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 입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한다면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민우가 말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와는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준호도 아이를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말했을 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는 준호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정말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깊이 사랑했던 증거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이 새로운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 영원히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행복해지는 걸 바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감정과 싸웠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기존의 사랑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무한하고 마음은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처가 많다고, 복잡한 과거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줄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5년이 걸렸으니까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마음을 열어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재촉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따뜻한 빛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저에게는 민우의 손길이 그런 빛이었어요. 강요하지 않는 따뜻함,
재촉하지 않는 기다림, 판단하지 않는 이해, 그런 사랑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준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로 동시에 민우와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두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우가 출근하며 다녀올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호에게도 속삭입니다. 고마워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고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여러분도 지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빛이 예전과 다른 모양이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사랑까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상처는 때로는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잃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우를 만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행복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자신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두세요.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상처받을 용기와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기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